환율은 뭐 요즘 어제 3, 4원 빠지면 오늘 3, 4원 오르고 뭐 사실 뭐 1330원 근방에서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는 개걸음입니다만 바깥에서는 뭐 만만찮아요. 예, 다시 또 뭐 킹달러 부활 이런 소리도 들리고 위안 쪽이나 N 쪽에서도 이렇게 노이즈라면 노이즈일까 좀 살펴봐야 될 변수들도 있고 해서 우리 또 추석 끝나면은 뭔가 그래도 한번 네. 쭉 미끄러지든지 한번 튀든지 할 것 같아서 유 부장님도 모셨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네. 의외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 대부분의 그렇게 경우에는 느끼셨어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예, 경우에 예. 제가 불려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뭐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된 상황에서 예. 부르셔가지고 조금은 의외였습니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환율이 뭐 연고점 근처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또 추석 앞두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환율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가져오신 자료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예, 그 최근 환율 동향입니다. 전반적으로 연간 변동으로 따지면은 연초를 제외하고는 한 80원 정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1320원, 30원 선 정도에서 굉장히 정체 상황이 그러네요.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모습입니다. 예. 연간 금년도 환율 변동만 놓고 보면 연고점 근처에서 계속 상승 시도에 나서고 있다. 어떤 요인들이 상승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는 뭐 조금 전에 그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 상승 시도가 이어지겠습니다만 그렇게 과거와 같이 가파르게 급등을 하는 상황은 없지 않을까. 연고점이 상향 돌파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추가 상승의 폭은 크지 않은 걸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고점이라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뭐 1343원, 예, 45원, 예. 43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343. 예. 야, 그거 설령 그게 돌파된다 하더라도 1,400원까지는 잘 못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런 배경 예. 등과 관련해서 최근의 환율 흐름을 짚어보고 네. 쳐다봐야 될 변수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뭐 연고점 근처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외환시장에 그 과연 원화만 약세인 건지 다른 통화들의 동향은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볼 만한 그런 통화들의 최근 3개월 그리고 네. 금년도 그리고 2021년 연말 대비한 환율의 변동을 표시를 했습니다. 각 통화별로 이제 그 아래쪽으로 그려진 건 해당 통화가 약세란 이야기고요. 아하. 위로 그려진 건 강세란 이야기입니다. 예. 파란색 기둥은 3개월 그리고 적색 기둥은 금년도 들어서 변동 예. 그리고 적석은 2022년 작년 말 기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난해 말 기준. 예. 아하.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변동. 그러니까 금년도 연중 변동이라고 보시면 아하. 되겠죠. 빨간색은. 예, 네. 녹색은 2021년 말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뭐 옌 그리고 중국 위안화, 호주 달러, 유로화, 원화가 대체로 약세 카테고리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달러와 금, 브라질 헤아라는 이 기간 중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제 2021년 말 대비해서는 달러가 상당폭 강세였지만 금년 들어서 또는 최근 3개월의 강세폭은 좀 제한적인 수준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들이 다른 통화, 약세 통화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가 시장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강세 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연말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그 소위 투자은행들의 리포트를 봐보면은 달러화가 점진적으로 약세를 보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 가장 큰 배경은 사실은 달러화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상과는 달리 최근에 달러화가 계속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보면서 계속 이제 제가 그
투자가분 또는 고객분께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환율 추세 안에서 현재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예. 그 속에서 이제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여드리는 그림은 지난 20년 동안의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변동폭이고요. 가운데 있는 검은색 선은 20년 평균치, 위쪽에 아래 위쪽에 있는 붉은색 선은 이표준 편차 구간을 구한 겁니다. 예. 현재 환율 수준이 보시다시피 이 표준 편차 구간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뭐 잠시 상향 이탈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상당히 지금 이례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높다. 과거 20년에 비해서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출연을 해서 아마 4월 말이었는 것 같은데요. 그때 드렸던 말씀의 내용이 과거의 환율은 잊어버려라 당분간. 과거의 환율. 과거의 환율. 그러니까 뭐 1,200원, 1,100원의 환율은 과거 평균치로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평균치 수준의 환율은 잊어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왜? 달러화가 충분히 높을 수 있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당분간 반전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수준 근처에서 환율이 당분간 유지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뭐 지금 현재 상황도 사실 결론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변동 요인 드라이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글로벌 달러화 동향입니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게 글로벌 달러화 동향을 나타내는 달러화 지수입니다. 달러 물론 인덱스. 이제, 예, 달러 네. 인덱스. 물론 네. 한 57% 정도가 유로화, 11% 정도가 엔화니까 유로화에 대한 비중이 가격의 크다. 비중이 워낙 크긴 합니다만 예. 어찌됐건 전반적인 달러화 지수 동향을 나타낼 때 달러화 지수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연 고점 근처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10월 달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고점에서는 일정 부분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높은 수준을 또 추가로 연고점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달러와 강세의 글로벌 달러와 강세에 연동되면서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순 이후에 달러화가 지수 기준으로 100을 잠깐 하향 돌파한 이후에 현재 어느덧 105.30, 50 근처까지 올라간 수준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달러 대 원화 환율도 당시에 1260원까지 갔다가 어느덧 연고점 근처인 1330원 근처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네. 야, 지금 잠깐 그거 했네. 제가 헷갈렸네. 위에 차트 상단 오른쪽에 2022년 9월 16일부터 2023년 10월 3일 해가지고 지금이 10월인가 싶었더니. 이건 오른쪽, 맨 오른쪽에 일자이기 때문에 S축 제일 끝에. 약간의 여백이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일자는 어저께 예. 클로징 기준으로 제가 예. 캡처를 했습니다. 예. 어허. 9월 14일 현재 예. 돼 있네. 네. 최근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을 이끄는 또 다른 드라이버는 중국 상황입니다. 위안화 동향입니다. 그렇죠. 환율로 이야기를 하면 위안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예.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을 하면서 가파른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글로벌 성장에 그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이 강했었는데 최근은 좀 반대가 돼 있죠.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은 디플레이션 같은 상황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불거진 부동산 관련된 불안 상황들이 금융시장에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근주 들어서는 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2의 르만 사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동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그림에서 오렌지색 선은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청색 선은 달러 대 원화 환율 동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 부장님. 네. 지금 4월 27일 현재라고 돼 있고 그때 7.284일인데 죄송합니다. 위안화가 위에 이제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위에 9월 15일 현재입니다. 죄송합니다. 9월 15일 현재. 예. 7.284일.
예, 아, 현재 오늘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325원 90전 오늘 종가가. 위안화의 강세에 비해서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강세가 위안화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위안화의 것 강세라기보다도 자, 죄송합니다.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의 상승보다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과 지금 현재를 비교를 하면은 2023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했고 예, 그렇습니다. 딜러들이 거의 위안화 환율 보면서 포지션 잡을 정도였고 예,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위안화 약세 대비 우리 원화가 위안화 대비 상대적으로 강하다. 예.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지난해 연말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최근에는 특히 이제 여객 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예. 해서 위안화와 동반된 예. 그런 거래가 상당히 성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예, 특히 이제 위안화 약세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거래가 상당히 그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냐면은 작년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뭐 프록시 예, 통화라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어떤 대리 투자처로 네. 원화 약세를 그 쳐다보는 거래자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위안화가 약세면은 위안화에 투자를 하지 왜 원화에 투자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정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은 위안화에 대해서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중국 외환 당국의 그립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립감. 아, 그립감. 야, 이거 느낌. 그립이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신선한 얘기하면 표현입니다. 외환 시장에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하고 네. 위안화 고시 환율, 위안화 환율 제도상에서 고시 환율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위안화 약세를 억제하고자 시도를 하고 그리고 특히 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유동성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를 못 보이도록 위안화 매수를 억제를 하도록 그 결국 위안화 약세 배팅을 하려면은 홍콩 같은 데서 예, 위안화를 빌려서 위안화 그렇습니다. 팔고 달러를 사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안화 빌리는 비용을 갖다 확 올려버린다 이 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유동성을 드라이 시키면서 아하. 그 위안화 매도 비용을 엄청나게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위안화 투자가 불편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랬던 상황이 언제였냐면 2015년 말 16년 초였나 한 해 뒤인가 좀 시점이 좀 왔다 헷갈리는데 아마 15년 말 16년 그때 그 초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7위안 올라서고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외환 시장의 신화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퀀텀 펀드의 조지 소로스가 달러 매수 위안화 매도 거래를 했습니다. 뭐 들리는 규모로는 수백억 불 규모로 어허.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유는 역의 자금 시장에서 위안화 유동성을 완전히 실을 말려버리면서 하루짜리 위안화 금리가 연율 60%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아. 그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 정부 당국이 위안화 유동성을 그렇게 드라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업들이 다 망할 게 아니냐 글쎄. 라는 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지금 유동성을 드라이 시키는 위안화는 중국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쓰는 위안화 자금이 아니고 해외 자본시장에 있는 중국 국내 기업들과는 상관없는 해외 자본시장에 있는 위안화 유동성을 드라이를 시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크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자 거래자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중국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있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역외 시장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이 위안화 약세에 대한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는 결과를 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결과는 뭐냐? 중국 경제의 약세를 반영했는 중국 경제의 부진을 반영했는 위안화 약세에 대한 표현이 위안화보다는 원화에 훨씬 더 잘 나타나더라 아하. 라는 이런 학습 효과를 그 다음에 낳게 됐고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시시때때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어떤 동조성이 최근에 다시금 강화되고 있고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때 92년도인가 그 영란은행 자살 낼 때 조지 소로스가 예, 92년도. 조지 소로스 진짜 예. 리즈 시절에 예. 영란은행을 거덜냈던 조지 소로스가 인민은행한테는 안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죠. 영란은행은 마냥 금리를 올려서 파운드화의 가치를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상황이었고. 예, 기업들은 완전히 다 그냥
거래를 낼 거니까. 낮아빠질 판이었으니. 예. 뭐 그 당시에도 사실은 파운드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파운드화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중국과 같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금리를 올릴 수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아까 그립감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 부장께서 또 우리 저 외환 딜러들 사이에서는 또 이거 2%. 이 골프 잘. 스윙을 잘하시는. 이게 예. 그립감은 중요한데 이게 너무 꽉 잡으면은 공 안 맞아요. 제가, 이게 시장 너무 이거 꽉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20년 골프를 칩니다만 그 그립 때문에 제가 망하고 있습니다. 야, 아무튼- 기후로 심도 깊은 논의가. 예. 아무튼 최근에 이제 중국 네. 외환 당국의 대응 수위 자체는 좀 정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세게 개입한 걸로 아는데. 세계 개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저께 나온 뉴스로는 중국 국영은행들에게 예. 달러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그 비공식적인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뉴스화된 바가 있습니다. 주식 순매수 아니고 순매도면 너희들 주가 하더니 이제 외환 시장에까지. 이 외환 시장에서 손님인데 달러를 팔고 나면은 바로 은행 간 외환 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은 또는 일정 수준까지는 니네들이 숏 포지션으로 버텨 네. 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예. 저 말씀을 조금 풀어 말씀드리면은 네. 뭐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달러를 팔 거 아니에요, 은행 통해서. 네. 그래 뭐 한 100만 불 정도 팔았다 합시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고객은 은행에다 100만 불 팔았고 은행 입장에서 100만 불 롱 포지션 생기면 네. 바로 시장에다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고수 차익을 남기고 포지션이 이제 스퀘어가 되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 달러 저거 판 달러를 판 달러고 받은 위안은 그냥 붙들고 그냥 있어라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달러 사지 말고. 환율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니네들이 일정 너희들이 기간 져라. 동안 져라 라는 게 지금 메시지고요. 네. 저희가 환율 변동 주요 요인 이야기하면서 이제 중국 이야기 한참 동안 해봤는데 이제 이 요인으로 지금 저희가 두 번째까지 짚어봤는데 세 번째 요인으로 가져오신 게 경상수지더라고요. 아하.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사실은 반대쪽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와 같은 외부적인 글로벌 달러와 강세 또는 우리 원화의 굉장히 중요한 그 변동 요인인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연고점 근처에서 추가 상승이 막히는 부분들이 지난 2021년도, 22년도 한 9월 정도와는 달리 수급 배경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수급 배경 자체가. 지난번에 제가 4월 달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다 적자였었습니다만 또는 경상수지는 뭐 거의 2분 정도로 오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투자자금이 상당폭 순유출을 나타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흐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오렌지색 선 기둥은 투자자금의 유출을 나타냅니다. 주식 및 채권 그리고 기업들의 직접 투자 자금의 유출 유입을 현금 흐름으로 표시를 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들고 나가는 것까지 다 감안한 예, 거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 우리가 가지고 나간 걸 다 포함을 해서 넷 캐시 플로우 네트로. 기준, 예. 넷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표시를 했고요. 거기다 그리고 직접 투자, 정권 투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저 예. 노란색 막대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파란색 선은 경상수지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수급의 배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네. 이와 같은 수급의 배경을 봐보면은 뭐 금년도 한 3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폭 유출이었습니다. 순유출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러네. 것들이 예. 지난 몇 개월 동안에는 상당 규모 순유입으로 바뀌었었고요. 다만 이제 지난 7월 달 수치는 조금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는데 예. 과거와 같이 이렇게 뭐 2022년도와 같이 마이너스 폭이 순유출 폭이 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봐보면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상 무역 수지 흐름이라든가 또는 네. 투자 자금의 유출이 흐름 자체가 아주 가파른 유출세는 아니고요. 결국 이와 같은 부분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달러와 수요가 강한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말씀드렸던 외부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달러를 계속 사모으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수급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예. 추가 상승의 억제 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해서 더 하나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외환 당국이 뭐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위 이야기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들도 지금 조용히 달러 사는 데서 물러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부분들이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케 하는 양쪽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렇게 작용하는 거는 뭐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결국 앞으로의 환율과 관련된 예. 이야기, 앞으로의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먼저 국내 수급 측면에서는 현재 상황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연간 기준으로 해서 무역 수지를 보면 여전히 지난 8월 말까지 통관 기준으로 보면은 한 240억 불 정도 적자입니다. 하하. 지난해 한 480억 불 가까이 적자에서 뭐 적지 않은 적자 규모이긴 한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적자 규모가 무역 수지 가 상당폭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그 적색은 2020년도의 월별 무역 수지를 그리고 녹색은 21년, 22년, 23년도를 각각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월 달만 놓고 보면은 1월 한 달 동안에 2020년도보다는 21년도 적자가 규모가 커진 다음에 흑자가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월별로. 예. 2021년보다는 22년보다는 23년이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모습이었고 특히 뭐 2월 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도가 지나면서 점점 더 월별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상황들이 뭐 지난해부터 이어지다가 금년도 4월 정도까지는 이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6월, 7월, 8월에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월별 흐름 자체가 무역수지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외환시장의 가장 중요한 수급 여건으로 작용하는 무역수지 개선세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말씀드렸듯이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버팀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좀 전에 저 그래프 보니까 저 보라색 막대기가 2022년 작년에 이제 월별 무역 수지 아래쪽이니까 뭐 보라색들이 전부 적자였는데 적자가 엄청났죠. 엄청나기도 한 거. 저거 보니 무역 수지 저렇게 적자야. 거기다가 작년 한 해 2022년에 연준은 뭐 베이비 스텝이 아니고 빅 스텝에다가 자이언트 스텝에다가 이래갖고 막 금리 그렇게 뜯어올려. 예, 그렇습니다. 그래 환율이 그렇게 휙 한번 날아갈 수밖에 없었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네. 상황들이 이제 과거와 같이 우리가 무역 수지 대폭 흑자 예.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환경들이 높은 환율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고환율 효과로 인해서 빠르게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일정 부분 환율 효과를 가지고 수출이 증대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굵직굵직한 그런 품목들은 환율의 효과가 상당히 작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환율이 오르더라도 원화가 약세로 가더라도 수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 측면에서 어떤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팩터로는 예. 내국인의 해외 투자입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오렌지색 선은 직접 투자 자금, 그리고 파란색, 하늘색 선은 주식, 그리고 녹색 선은 채권 투자 자금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보시다시피 2021년도, 22년도 상반기까지는 투자 자금의 유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났네요. 예. 소위 이야기하는 뭐 연기금뿐만 아니라 서학개미로 지칭되는 개인 투자가들이 예.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미국의 예.
그렇죠. 막 전부 자국 인플레이션 방지법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이제 국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난 2021년도 상반기까지보다는 유출 규모가 크게 낮은 상태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제 한 93억 불까지 유출 규모가 좀 확대되긴 했었는데요. 7월 달에 아시다시피 환율이 굉장히 좀 쌌었습니다. 네네네. 싼 환율 수준에는 투자 자금 유출이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네. 높은 환율 수준에서는 투자 자금 유출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환율에서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을 좀 줄이는 요인으로 해외 투자 자금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 저기 참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가 2022년 1월 달에 꼭지를 찍었거든요. 예, 작년 초에. 예. 그런데 지금 저 막대기 보세요. 저 막대기 보시면은 지금 저 화면 보시면은 2022년 1월 그 전에 예. 21년 12월, 11월 저 파란 막대기 주식 보세요. 저 꼭지에서 엄청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뭐 여하튼 많이 예. 나간 거는 22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22년 상반기까지도 많이 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예. 그 떨어지는 와중에. 예. 뭐 실제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환율 수준과 투자 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 아래쪽 그림은 지난 한 3, 4년 동안 평균 대비해서 해외 투자 자금의 유출 규모의 증감을 나타냈습니다. 예. 평균보다 얼마만큼 많이 나갔는지 적게 예. 나갔는지를 아래쪽에 그림에 표시하고 있고요. 올라간 거는 이제 많이 나갔다는 거고 내려간 거는 적게 나갔다는 게 되겠죠. 예. 환율 동향입니다. 보시면은 환율이 과거보다가 하향기에 있으면은 투자 자금 유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2021년도 1월 달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확연히 눈에 띄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면은 환율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관측가들이 환율이 1,200원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올라가더라도 오래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강했습니다. 예. 기껏해야 1250? 예. 뭐 이 정도 얘기했었죠. 환율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투자 자금 유출 규모가 상당히 감소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털고 갖고 들어왔구만. 예. 뭐 그런 쪽도 있을 수 예, 있겠고요. 예. 뭐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 수준에 따라서 그 투자 자본의 유출 규모가 변동을 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결국 높은 수준의 환율에서는 현재 수준의 환율 근처에서는 투자 자금 유출이 억제되는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네. 달러와 수요를 이 완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예.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의 판 자체는 그렇게 환율 상승을 부추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국내 수급 상황들. 지금 저 보여주신 저 슬라이드와 설명 내용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게 그만큼 환율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버프가 돼주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 좀 오른다고 여기저기서 뭐 갑자기 막 나라 망할 것이 얘기하고 뭐 2,000원 가요 이렇게 사면서 또 사람들 부추겨 가지고 네카오 꼭대기에서 사듯이 또 달러 사게 만들면 안 되지. 만약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기회의 기본적인 날이네요. 수급 네. 여건 자체가 망가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시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고 또는 뭐 자본 유출의 요인들이 커지는 상황이 됐다고 그러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고 어느 정도는 거기에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예. 되습니다. 자, 그리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 못지않게 또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글쎄요. 것 같아서 최근 상황 좀 함께 볼까요? 내국인의 국내 투자는 사실은 한동안은 외환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2022년도 정도에는 내국인의 국내 투자는 상대적으로 피높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뭐 전체 흐름을 다 합쳐서도 월별 한 50억 불 정도 규모 이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다만 이제 과거에는 내국인의 국내 투자가 그 외환 시장의 중요한 달러화 공급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도, 21년도 정도에는 굉장히 QOP가 높아졌었죠. 그런데 이제 잊혀졌던 그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최근 올해 보면은 다시금 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워낙 좀 그 여러 가지 요인들로 들여다 보더라도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조금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인데요. 그렇죠. 저 초록색 막대. 예, 보시다시피 이제 그 초록색 막대기로 표시된 내국인의 채권 투자가 최근에 계속 좀 순유입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실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내외 금리 격차가 확대가 되고 나면은 저거 빠져나갈까 봐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채권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예. 네. 현재는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결국 글로벌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예.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정 부분은 사실은 이와 같은 채권 투자 자금의 유출이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재정 거래 자금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재정 거래. 예, 그렇습니다. 환 시장에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서 원화 채권을 사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물환으로 달러를 되사 가지고 환율에 영향이 없는, 환율에 영향을 안 주고 그런 거래들이 상당 부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재정 거래를 했을 때 환율 변동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이제 입장에서 환해지를 한 거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 유 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채 10년물이 4.3%예요. 뭐 예. 뒤에 떼고 예. 4.32%로 나오는데 4.3이라 치고 한국 10년이 3.928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미국 10년이 한국 10년보다도 적어도 한 40bp 높아요. 예. 0.4%포인트가. 이런 와중에 왜 한국 걸 왜 사냐 말이죠. 미국 거 사면 좋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국부펀드나 뭐 그다음에 외환보유액 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크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뭐 결국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그러면은 환 부분에 반대로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에 달러를 선호한다 그러면 내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해외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네. 원화로 달러를 써서 해외에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 지는 리스크 위험은 환율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모두에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환율입니다. 당분간은 뭐 적어도 금년도 정도는 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또는 길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년도 말까지는 높은 수준의 환율이 유지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예. 그 이후에는 결국은 뭐 평균치로 얘기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높은 수준에서 달러를 사서 해외에 나가면은 나중에 가지고 들어올 때 달러 값이 떨어지면 원화가 비싸지면 고스란히 손해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환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 환 해지를 하는 비용 자체가 네. 금리 차이보다가 훨씬 더 큽니다. 환해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달러와 매수자는 이익이고요. 달러와 매도자는 그만큼이 손해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왜 이렇게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니? 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이제 그 외환 시장의 환율 수준과 관련된 그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요. 좀 전에 사실은 그 설명을 좀 건너뛰어서 예. 지금 같은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주식이 더 좋아 보이더라도 환 리스크까지 지면서 내가 미국 주식 리스크를 져야 돼? 뭐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고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투자가들의 해외 투자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말씀을 풀면 이거잖아요. 네. 흔히 하는 말로 달러가 약세일 때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예. 뭐 이렇게 주가 많이 빠지고 할 때 보면 달러가 막 강해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이 올라서 좋았는데 그게 만약에 방금 말했던 달러 약세하고 어우러져서 주식이 올랐으면 이 주식 오른 만큼을 다 못 먹는 거예요. 나중에 환전할 때 보니까 원화로 바꿀 때. 또 그러네요. 결국 그래서 이제 글로벌 네. 투자, 해외 투자는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겠다. 먹고 저것도 먹고 웃자다 보면 그럴 수는 그런 있는데. 가능성은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었는데 욕심쟁이였네요. 욕심쟁이. 네. 그래서 뭐 원하는 결과는 못 이루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외 투자는 접근하는 걸로 하고요. 네. 앞으로 달러화를 쳐다보면서 뭐 결국 이제 최근에 모두의 이제 달러 대 원화율을 비싸게 높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뭐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달러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라는 부분들이 결국 달러 대 원화율 향방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최근에 달러가 갑자기 지난 7월 초만 하더라도 지수 100을 밑으로 가면서 달러 대 원화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금융시장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으니까 결국 미국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가파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게 기본 테마였고요. 네. 반대로 이제 상대편에 있는 옌 그리고 유로와 관련해서는 유로존의 지난해 3, 4분기에 피크를 이뤘던 에너지 가격 불안과 관련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 안정세를 바탕으로 해서 유로존의 경제가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일 거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미국 못지않게 높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기대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네. 달러와 약세에 대한 예상들이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 것들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난 7월 달에 달러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보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나타난 실무 지표들은 유럽 쪽의 지표들은 계속 좀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네. 가파른 경기 경기 회복 기대와는 달리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반대로 미국은 네. 지표가 예상보다 좋은 거예요. 소매 판매나 소비 지표들, 고용 지표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예상을 반대로 뒤집으면서 달러와 강세 흐름을 나타낸 하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이제 달러와 금리를 한번 보시면요. 청색선은 2년물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2년물. 예, 정책 기준 금리의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그렇죠. 심한 예. 편이죠. 오렌지색선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미국 채권 투자 그러면 네. 먼저 생각하는 게 10년물 채권 그렇죠. 수익률이죠. 예. 보시다시피 전 고점 근처에 금리가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9월달, 10월달 달러화가 피크를 칠 때 금리도 피크를 쳤었고요. 결국은 금리가 피크를 쳤을 때 달러화가 피크를 쳤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비슷한 시점에서 달러화 강세가 되돌려지는 타이밍이 결국 금리 하락으로 하락과 동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금 금리가 전고점 근처로 오르고 있고요. 올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달러를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중국 경기 침체 우려, 부동산 시장 불안 같은 부분들이 최근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선호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입니다. 유가. 한동안 뭐 80달러 아래쪽에서 예. 왔다 갔다 하던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어저께는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배럴당.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결돼주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의 어떤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유가 상승은 전반적인 경기 부진을 일으킬 가능성들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 공급 측면에서의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나는 에너지를 일정 부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 가격이 소비량은 크게 줄어들기가 어려운데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결국 소비의 부축 효과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의 어떤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형태로 작용을 할 거고 결국 고유가가 지속됐을 경우에는 다시금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달러와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달러와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심리 부진,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하는 양쪽 축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달러화 매도 포지션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여전히 달러화 약세에 대한 베팅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빨간색 선은 통화 선물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 잔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상당 부분 확대되어 있던 달러화 매도 잔액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렇게 그려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스펙하는 세력들의 투기적 달러 쇼포지션 그냥 쇼커버 하면서도 이만큼 올라왔겠다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프가. 이제 예.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에서 통화선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작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가장 일목요연하게 이들 투기적 거래자들의 거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지표다라는 예. 차원에서 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금까지 이제 위안화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한번 위안화 위치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유 부장님 지금 장시간 화면을, 설명하시느라고 예, 예. 그거 하셨는데 함께 지금 이거 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죠. 이게 보면은 달러 위안 환율입니다. 지금 저희 화면을 좀 전환해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예. 자, 이게 달러 위안 환율 월간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월봉인 거예요. 월봉인데 지금 여기가 7.3493 뭐 이러고 있죠. 7.2830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때 언제입니까 이거? 이때 2019년 이때 처음으로 7위안 돌파했었고 뭐 그랬는데 한번 길게 가볼까요? 길게 가보면 이때 이게 2005년 8월에 이제 평가 절상하면서 그거 했던 보스통화 바스켓 도입했던 이때 저 때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때는 고정환율 제도였고요. 고정환율이었죠. 고정환율 제도였고요. 이 오랜 그리고 세월을 갖다 고정환율을 하다가 변동환율 제도를 변동환율 도입한 게 제도를 디지털입니다. 도입한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금 그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강하니까 일정 부분 다시금 환율을 되돌려서 고정환율 제도로 가져가다가요. 고정환율 제도 가져갔던 게 공교롭게도 또 금융위기 터지고 직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2010년도에 예. 중국이 이제 현재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외환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계속 고점을 맞아요. 확대, 즉 위안화가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가 전 세계에 어지간한 데서는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돈들이 다 중국으로 쏠려가고 공장 짓겠다고 다 가고 하던 그 시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세계화 그리고 무슨 뭐 비교 우위 따지고 가성비 따지고 중국이 제일 싸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네. 저 중국 패기 시작한 때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했는데 그러니 지금 크리티컬한 게 보이시죠? 중국 당국이 뭐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 그렇게 막 개입을 해가면서 위안화 씨를 말려가면서까지 일단은 막고 싶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쪽이 어쩌고 하는데 일단 통화부터 작살나면 그거 할까 싶은데 여기서 위클리로 바꿨습니다. 위클리로 바꿨고 데일리로 바꿔볼게요. 데일리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오늘 하루 동안인데 이렇게 보면은 십자형이죠. 아래 꼬리 달리고 하는데 이거 분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건 보면은 CNH 역의 위안도 아니고 그냥 CNY예요.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되는 그건데 예. 개장초 이게 지금 7.27 근방에서 이게 7.2457 거의 뭐 투빅 저기 27에서 이상 한 투빅 3빅 갖다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탱탱탱 튀어오른다는 얘기는 시장도 굉장히 개기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뭐 기본적으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기본적인 예상은 뷰가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 강세를 예상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위안화 강세를 예상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고요. 적어도 정말 정부 당국의 중국 정부 당국의 이와 같은 관리가 무서우면은 그냥 중립적으로 빠져나오는 정도이겠지. 위안화 강세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위안화 강세를 지지하는 유일한 경제 주체는 중국 외환당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게 현실인가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유 부장님 혹시 자료 가져오셨는지 모르고 이렇게 준비하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엔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거부터 한번 보시고 달러인 차트 한번 보시고 지금 달러인 차트 요거 한번 전환해서 보시면 데일리입니다. 데일리인데 지금 이때 우리 작년 10월 달에 이거 151엔 뭐 했던 이때 이러고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여도 지금 여기서 사실 달러엔 딜러들 같으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굳이 신규로 달러 롱, 앤 숏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달러 팔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지 거기서 않다. 신규로 달러를 매수하기에는 이 대목에서 예, 그렇습니다. 리스크 리워드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적어도 테이크 프로핏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던 달러와 매수 포지션을 기존의 청산할 달러,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신규로 포지션을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뒤쪽에 제가 뭐 사실 설명 수저가 좀 바뀌어지게 되긴 했는데요. 달러와 강세를 일으키는 또 다른 축 중에 하나는 상대적인 통화 정책입니다. 예, 상대적인 그렇죠. 통화 정책입니다. 유로존의 통화 정책의 예상과 다른 최근의 행보,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행보가 예상 내지는 시장에 기대하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금년도 3월 달에 임기를 끝내고 나면은 결국 후임 일본은행 총재가 초완화적인 정책을 걷어들이고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수밖에 없어. 워낙 이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일본 금융시장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결국은 퇴로를 밟을 수밖에 없어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적지 않은 시장 참가자들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일본이 제로 금리 정책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네. 이런저런 술수를 쓰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장기화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낮은 일본의 그 시장 금리가 예나 약세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달러와 매도 옌 매수 포지션을 취해봤는데 네. 그때마다 판판이 손해를 봤어요. 큰 손실을 봤습니다. 네. 그래 엔화 강세 쪽으로만 배팅했던 선수들은 판판이 당한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나가 너무 싼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또는 구매력 차원으로도 평가를 하더라도 예나가 너무 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나를 매도하기가 어렵죠. 네. 당연히 매수 쪽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흐름 자체는 자본의 흐름 자체는 그 반대쪽에 놓여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의 일본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이고요. 예. 이와 같은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요. 예. 예. 바뀐 우에다 총재가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예. 정책 이야기하면서 이제 BOJ 말씀 꺼내주셨으니까 ECB 얘기도 한번 해볼까 봐요. 예. 예.
화면을 사실 달러화 지수의 강세의 가장 큰 상대는 유로화 강세입니다. 달러화 지수의 하락의 가장 큰 상대방은 그 유로화 강세인데 최근에 유로화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해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되었던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지면서 유로화가 상당폭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금년 들어서. 그랬던 것이 최근에 7월 달부터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로존의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기사를 뉴스를 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경기 침체의 눈앞에 와 있다. 코앞에 와 있다는 예, 그런 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지금 5%대 CPI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은행은 어젯밤에 있었던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이번에 올리고 더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요. 예. 현재 수준의 높은 금리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거야.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켜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ECB가 상대적으로 그 연준보다는 훨씬 더 긴축적인 정책을 펼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예상들이 많이 뒤집어져 있죠. 그리고 네. 그 ECB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럽의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들을 강하게 나타낸 부분들이 유로화의 약세, 최근의 약세 흐름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이와 같은 테마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면서 달러와 강세를 지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예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제로금리 정책을 폐기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만 본격적인 가치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웃기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 그저께 나왔던 미국 CPI가 전년비 3.7%입니다. 예. 이게 전달 3.2에서 3.7로 좀 올라와서 뜨악 했는데 그래도 뭐 근원이 괜찮잖아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지금 미국 현재 시점에서의 전년비 3.7%의 인플레이션인데 미국은 지금 5.5예요. 예. 기준금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로존 CPI, 유로존 인플레는 5.3%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껏 25피 올려서 레피 그 기준금리가 4.5라고. 예. 미국은 인플레보다도 높은 기준금리고 한참 높은 기준금리고 20위는 인플레보다도 아직 턱없이 낮은 기준금리인데 여기서 더 안 할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 유로가 강해질 수가 있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들이 20위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유로화 약세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와 같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관측가들이 연준의 어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거야 라고 했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미국 지표들이 생각보다가 좋으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반대로 유로존 다른 나라들은 생각보다가 계속 나빠져요. 결국은 달러와 강세 토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유 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외환 시장발 우리 97년 IMF 외환위기 같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서프라임 왔을 때처럼 그 전에 하도 뭐 수급이 꼬여가지고 선물 안으로 디립다 너무 팔았다가 예. 뭐 900원 깨니 하던 게 막 1597원 가고 하던 그 시절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진짜 아이파핑 눈티 나오는 환율 급등은 쉽지 않다. 현재의 수급 상황은 분명히 그런 상황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급 상황. 예. 경상수지도 좀 개선되고 있고 물론 이제 앞으로 경상수지 무역수지 개선에 중요한 허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라는 부분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수출 측면에서 반도체 가격의 회복세라는 부분들이 또 다른 하나의 변수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낮은 반도체 가격 그리고 유가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난달에 뭐 8억 7천만 불인가요? 흑자를 기록을 했으니까 예.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추가적인 유가의 상승세가 제한적일 거다 또는 반도체가 곧 가격 회복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는 자체하고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와 같이 경상거래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외에서 쌓아놓은 투자 자금들이 한 달에 평균 한 30억 불 정도 이상씩은 꼬박꼬박 찾아 쓰는 이 연금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그 외환 시장의 수급 내지는 우리 지표의 안정세를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외부적으로 비춰질 때 아주 나빠지는 상황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예. 컨트롤이 안 돼지고 또는 뭐 가계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돼지고 이러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유출이 되지겠죠. 이런 경우는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로 가기 전까지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글로벌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그 올라가는 수준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00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최근에 움직임 봐보면은 1260원, 70원까지는 굉장히 빠른 길이었습니다. 빠른 길이었다. 빠른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이제 위쪽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반 경직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앞서서 이제 지난 2월 달에 1220원을 갔다가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다시 1260원대로 저점을 높였습니다. 다시 딥을 한다 실제 그러면 우리 수출입 업체들이나 개인들도 조금 그 박스권 인식이 있죠. 예, 강합니다. 강해. 예. 최근에 놓고 보면은 환율이 예를 들어서 전날 보다가 5원, 10원 오르면은 달러와 매도가 많아집니다. 아하. 반대로 한 10원만 떨어지면은 또 사자가 들어오고. 또 사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계속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 환율이 좀 후퇴를 하려고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달러와 강세를 이끄는 그런 요인들이 좀 완화가 되어야만 1,300원 아래쪽의 환율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의 상황들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뭐 최근에 연고점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문답하면서 이제 결론도 좀 내보고 최종적인 정리도 해봤는데 이제 시간이 정말 한 2분 정도 앞으로 다가와서 지금 준비하신 자료 중에 못 본 것도 있고 한데 뭐 마지막으로 꼭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죠. 결국 이제 앞으로 환율과 관련해서 쳐다봐야 될 포인트들을 계속 짚어봤는데요. 예. 뭐 결국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반도체 경기와 유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달러화의 변동의 가장 큰 부분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들의 추가적인 진전, 고용 상황의 변화, 그리고 중국 관련된 경제 상황의 변화가 중요한 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거를 보면서 현재 수준의 환율 수준이 조정을 이루는 기대치를 조정해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정재영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소 궁금한 거 다 보여주시네요.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네, 환율에 대한 속속들이 궁금한 부분들 다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오늘 싶습니다. 뭐 자료도 예. 참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료 한번 꼼꼼히 훑어보시면은 네. 이렇게 많은 직관을 좀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공부는 많이 됐고 아하 싶은데 큰일이다. 왜요? 우리 유 부장님 출연한 분량에 네. 이 어그로를 끌만한 제목이 안 떠른다. 아. 이게 이제 뭐 이제 지금 하나 만들고 마무리해야 환율 되나? 뚜껑 네. 열렸으니 너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제목을 달아야 한번 뭐 몇만 명이라도 와서 보고 이제 뭐 달러 약세 달러 뭐 이제 꼬라박을 일만 남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차분하셨어. 하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인기가 없는 저기 게스트가 아이, 있는 것 무슨 같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진짜를 알아보실 거니까요. 네, 또 음. 일부 복습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류현정 시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